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항상 우수한 노동법 지식을 전달하는 수수한 노무사TV입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9일에 선고됐던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통상임금 판결이 나의 내년도 임금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게 왜 이렇게 뉴스에서 크게 대두가 됐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판례 문구를 100% 암기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관계로 내용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소 시선 처리가 매끄럽지 않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판례가 왜 그렇게 큰 화제가 되었느냐면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대폭 바뀐 판례이기 때문이다. 이 판결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며 내년도 임금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긴 판례를 전부 다 읽어보시지 않아도 판례를 마치 한 10번 읽어본 사람처럼 설명할 수 있도록 핵심 포인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상임금이 무엇인가? 먼저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통상임금이라는 거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그리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소정근로라는 것은 노동법적으로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을 말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단시간 근로자라서 애초에 약정한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이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한 주에 35시간만 근무하기로 약정을 했다. 이러면 그분은 35시간이 소정근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소정근로는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소정근로가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통상임금이 왜 중요하냐? 이게 핵심인데,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또한 내가 이번 달에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을 얼마를 받았느냐? 내가 한 달 동안에 다 받은 임금이 평균 임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퇴직금을 산정할 때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얼마를 받았느냐는 퇴직금의 액수와도 관련이 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연차수당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때에는 수당으로 정산을 해주잖아요. 그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되어 있는데 대다수의 회사는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해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얼마냐는 내가 받게 될 여러 수당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죠. 두 번째로 통상임금에 대한 법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기 위하여 최신 판례 2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 같은 날 선고가 된 사례입니다. H자동차 사례와 H생명보험 사례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전 통상임금 판례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통상임금 판례에서는 통상임금의 기준으로서 고정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고정성이 뭐냐? 어떠한 조건의 충족과 상관없이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지금 이 표현만으로는 좀 추상적이고 어렵습니다. 일단 뒤에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고정성이라는 개념이 있었으며,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는 수당은 고정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근무 일수를 만근했을 경우에 상여금을 지급한다. 이런 조건으로 되어 있으면 내가 일정 근무 일수를 만근할지 안 할지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문제지 사전에 확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정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 고정성이 없다는 것은 곧 무슨 의미냐? 이것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럼 계속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새로운 판례에서는 통상임금의 기준에 대해서 어떤 것이 바뀐 거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새로운 판례에서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미리 정한 40시간의 소정근로 제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전제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새로운 판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전 판례에 말하는 고정성에서 사전 확정성이라는 것은 애초에 완벽하게 달성할 수가 없는 지표이다. 휴직, 징계, 퇴직 등으로 인하여 약정된 임금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가 있고, 그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를 누구도 완벽하게 확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 1주 40시간의 소정 근로가 제공된다면 받게 될 임금, 그것이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조금 와닿지가 않으시죠? 지금 이 설명만으로는 좀 충분하지 않으실 거예요. 구체적 예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사례. 첫 번째 사례, H자동차 사례입니다. 원심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건 상여금은 기준 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지급되는데, 근로 제공 시점에 그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이 없다의 이유로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원심에서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서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 판례의 요지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일정 기간 동안, 한 달 동안에 15일 이상 근무할 것, 이것은 주 5일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무조건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주 5일제 기준으로 우리가 한 달에 21일에서 22일을 근무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판례에서는 이렇게 본 거예요. 근로자가 실제로 15일 이상 근무했냐 안 했냐는 상관없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근로자가 소정 근로 일수를 모두 근무하기만 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이냐? 그것을 본 거예요. 이 사례를 보시면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할 것, 이것은 주 5일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꾸준히 나왔다면 무조건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니 이 조건은 소정 근로를 만근한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이기에 이는 통상임금성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재직 조건이 걸려있던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맞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인데요. 판례는 뭐라고 판시를 했냐면, 퇴직은 정년, 사망, 해고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실근로의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 사유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 근로 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한 거예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통상임금이라는 게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잖아요. 그런데 재직 여부, 이런 것은 내가 제공하는 소정 근로의 가치가 얼만큼인가, 이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개념이지 않느냐. 따라서 이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재직자 조건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해 오기만 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중요한 문제, 그럼 이 통상임금 판례의 변화가 내 월급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의 상승. 그래서 지금 뉴스에 인건비 부담이 엄청나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라는 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임금이 상승을 하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도 상승을 하겠죠. 두 번째, 연차 미사용 수당 상승. 연차 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들은 다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보다는 평균임금이 더 크기 때문에요. 인건비를 부담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을 선택하겠죠. 통상임금이 상승을 하면 연차 미사용 수당도 상승하게 된다. 세 번째, 퇴직금 상승.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상승을 하면 당연히 퇴직금도 상승합니다. 여기까지 두 가지 사례를 봤잖아요. 일정 근로 일수를 조건으로 둔 사례와 재직자 조건으로 둔 사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일수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던가 혹은 상여금 지급 시점에 재직하고 있어야 된다던가 이런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지금 이거와 비슷한 구조로 임금을 받고 있던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받아온 임금에 대해서 바뀐 판례 기준에 따라서 소급 적용을 해서 임금을 다시 계산해서 차액을 산정해달라, 이 청구를 법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통상임금 소급 청구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판례 법리는 언제부터 적용할 수 있을까? 새로운 판례에서 이 판례의 기준을 언제부터 적용시키느냐 하면은 이 판결 선고일 이후에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무슨 말이냐면 판결이 나오기 전의 임금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소급 적용을 제한하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종전 판례의 배경과 내용, 종전 판례에 대한 신뢰 강도와 보호 가치, 다른 법률 관계의 내용과 중요성, 판례 변경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 및 이해관계의 범위와 규모, 판례 변경으로 발생하는 파급효나 사회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이다. 지금 특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에 변화하는 인건비의 폭이 크고 통상임금 소급 소송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판례는 이렇게 판단을 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것에 대한 소급 청구는 안 되지만 지금부터는 변화한 기준에 따라서 임금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들은 내년도 임금 계획을 짤 때에는 그 임금 구성이나 상여금 지급 조건에 대해서 이 새로운 판례의 기준에 부합되게 임금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까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통상임금 산정 시에 배제했던 수당이나 상여금이 있다면 이 판례에 비춰서 통상임금성이 있는지 판단을 하고, 통상임금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산입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통상임금의 법리의 변화가 향후 임금 산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다가 기업이든 근로자든 임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주제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대한 잘 설명을 해 보려고는 했는데 조금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 다소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저의 설명력이 좀 미흡한 영향도 있고요. 영상을 거듭 찍으면서 발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수한 노동법 해석과 정보를 준비하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